서울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김정민. 그 경영학과에 다니는 김경훈입니다. 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족적인 분위기 같아서 더 얘기하는데 좀 중압감도 없고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저희가 그 만들게 된 취지는 지금 여러분들 그 신문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한국에 대한 미래를 대부분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다 부정적으로 어두운 쪽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해보도록 하려고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온 지 이제 한 3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별볼 일 없이 학교 공부만 하다가 지난번 김일수 대선님의 그런 카자흐스탄 전반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우리도 한번 저분처럼 저렇게 준비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걸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치, 경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또한 한국이 잘 살기 위해서는 주변국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걸 깨달으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 요즘 최근 한국에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옆 동네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할 거 없이 광우병 다른 건 또 없나요? 초등학생 살인 또 성폭행? 초등교사 성폭행 잠깐 네, 또 다른 거는요? 대통령 탄핵이요. 대통령 탄핵 다른 건 또 없나요? 우리나라 경제. 자, 제가 이거를 물어봤던 이유는 우리나라 여론에서 각종 이슈라든가 이런 데 지금 대부분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통령에 대한 그 비리 사건이나 각종 그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FTA 협상 이쪽에 대부분 다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8일 날 있었던 일은 다들 기억을 못 하시나 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나요? 4월 28일 날 4월 28일 날 있었던 일은 올림픽 상하 동상을 하러 중국에서 왔을 때 중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때렸던 사건입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압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한국 사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무관심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조만간에 촛불 집회가 열릴 걸로 알고 있는데 광화문에서 물론 FTA 협상 반대에 대한 내용이죠. 하지만 왜 우리는 중국인들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질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그런 부분에 촛불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프레젠테이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목표는 다음과 같고 시작은 저희가 한국 경제를 먼저 파는 걸로 하겠지만은 세계 경제로부터 점점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극복하고 강대국을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20년 뒤의 한국. 여러분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20년 뒤에 한국이 존재할까요? 아니면은 지금부터 계속 성장해 더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도태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스라 대답을 하고 노라고 대답하고 반드시 거기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예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그 증거를 하나씩 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네, 먼저 2007년 한국이 거둔 경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국토 면적과 적은 인구에도 국내 총산 생산에 있어 지금까지 가장 높은 순위 1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의한 외환 보유액 역시 세계 5위, 또한 무역 규모에 있어 11위의 성과를 올린 등 세계 경제에 있어 빠질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네, 다음은 2008년도 경제 전망 예상인데요. 대운하 건설시 5%의 예상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으나 한국은행의 2007년 12월 자료에서는 4.7%로 떨어졌고 다시 지난달 3월 자료에서는 4.5%로 떨어졌고 그리고 지난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 의하면 경기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여기서 한국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GNI, 그로스 내셔널 인컴이라는 뜻인데요. 국내 총생산에 해외 교역 조건 변동에 따른 무역 손익을 합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건데요. 태생적 자원 수입 쪽이고 좁은 국내 시장 때문에 해외 수출을 주로 해오던 우리나라는 무려 94.2%라는 높은 수준을 작년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 수치가 뜻하는 바는 이 수치가 높다는 뜻은 무역 의존도의 심화와 내수 부문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또 다른 문제점은 소득 수준은 향상되고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은 많아지고 유가 강세와 세계 경제의 하락으로 원유에 지출되는 소비는 높아지고 또한 해외 교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2008년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또 최근 한국의 수출 전망을 보면 2007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되며 이미 올해 1, 4분기 무역 적자는 5,700억 원을 기록하였고 세계은행 발표 자료 역시 한국의 총 생산량은 4.8%에서 4.6%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IMF 이후 처음의 무역 적자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왜 하락되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또한 수출의 성장세는 왜 줄여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원유가의 상승과 세계 경제의 하락은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불안함을 가져오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이것, 중국의 성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2007년 대륙별 수출 구성을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조업이 무려 84%에 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 중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 네 나라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 실리는 흔한 얘기로 한국의 제조업은 일본에 기술적으로 밀리고 중국의 값싼 인건비에 밀리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이 중국 시장 내에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전. 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고 일본 역시 떨어지고 있고 중국은 서서히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 전체 무역 수지, 대중 무역 수지, 전체 수출 증가율, 대중 수출 증가율 모두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역을 주로 하는 국가가 이렇게 무역 수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다음 슬라이드. 네, 아까 보셨던 월간 무역 수지를 보면 이미 1, 4분기 무역 적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한 한국의 수출 품목 중 가장 경쟁력 있는 시장을 확보 중인 주요 IT 기기 수요 전망을 보면 메모리 중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를 갖고 있는 D램 부분을 보시면 2006년과 2007년 사이 떨어진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TV 시장에서도 평판 기술, 고화질 평판 TV가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성숙기를 지난 휴대폰 시장은 해가 갈수록 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한국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여기서 저희 프레젠테이션은 시작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다음은 김정민 학생이 설명하겠습니다. 네, 솔직히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최대한의 문제는 중국인데 중국을 저희가 지금 극복하기에는 저희가 중국이라는 상대가 너무나 크고 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 혼자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다방면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그래서 먼저 우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은 과연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에너지 문제나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두 강대국 사이의 외교 정책을 분석한 다음에 저희가 그 안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미 미국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이미 선정을 해놓고 지금부터 서서히 그 목을 조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가속화될 전망이며 미국과 중국은 언젠가는 물리적인 전쟁을 동원해서라도
전쟁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이것이 대중적자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계속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한 국가와의 무역 적자가 2002년에 미국이 적자를 했던 모든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적자액을 증가한 위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중국이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돌림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세계 무역의 비중, 그 다음 제조업, 각종 분야에서도 중국은 계속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다 추월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여태까지 해외, 대외 외교는 거의 미국이 독식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석유가 지금 목말라서 한 톨이라도 아까운 실정이며 이것을 지금 획득하기 위해서 중국은 현재 미국이랑 충돌하는 것을 불사하고 지금 현재 다음과 같이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현재 이 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대부분 독재 국가로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지금 취하도록 돼 있는 국가인데 지금 현재 중국은 그러한 미국의 대외 정책을 무시하고 각 독재자 국가들이나 그 다음에 이 독재자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시민들을 탄압하거나 학살하는데 무기를 대주고 그 다음 반국제자가 이런 정권을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국제사회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석유 소비의 문제인데 미국은 보시다시피 엄청난 석유를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유럽도 소비를 많이 하지만 이건 유럽 전체고 이건 한 개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인데 안타깝게도 석유가 지구상에 무한하다면 미국과 중국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써야 될 나라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 한 나라는 희생을 하든 양보를 해야 되지만 문제는 어느 국가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미국의 석유 생산과 수입인데 미국도 석유를 생산하고 과거에 수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석유 수입국으로 바뀌었고 석유 수입의 양은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중국도 석유 수출을 하지만 중국도 현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90년대 중반 이후로 석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계속 그 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미래에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중에 어느 나라가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도표인데 미국과 중국은 이 부분에서 톱 1, 2를 서로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은 한 배를 같이 탈 수 없는 운명이라게 보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게 중국의 생산량과 수입량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의 생산량과 수입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미 중국과 미국은 석유를 수입해야 되는 시기조차도 비슷하고 이 비슷한 시기에 엄청난 양의 석유를 지금 수입하기 시작해서 갈등은 지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것은 지금 현재 세계 인구 증가와 그 다음 석유 자원의 그 채굴량을 말하는 것인데 석유의 생산량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떨어지는 반면에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이에 더불어서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까지도 여기에 참여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대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제가 계속 미국 경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경제 상황입니다. 2006년 1사분기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신 것을 살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장 기여도를 보면 소비가 약 30%에서 5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 침체기에도 소비가 줄고 있는 트렌드이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은 대형 소비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 전체 무역 적자는 819빌리언입니다. 819조 원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눈여겨야 할 것은 대중국 무역 적자가 30%를 넘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 성향이 강한 미국과 수출을 주요로 하는 중국이 미국에 엄청난 부채를 안겨주었고 이 적자 폭은 앞으로도 늘 전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것은 미국의 한 회계법인 회사가 IMF 보고서와 OECD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경제 성장률인데요. 2005년에 미국 GDP를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76이지만 2005년 미국을 다시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은 143이 됩니다. 143은 이미 2050년에는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2050년 10위권 내 아시아 국가는 4개로서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까지 있고요. 남미 국가는 2개, 동유럽 국가는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왼쪽 그래프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2003년부터 중국은 2자리의 높은 경장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세계 GDP 비중으로서 역시 2010년 이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역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여드린 경제기관의 연구를 토대로 하면 중국은 2050년이 아닌 2010년 이미 세계 경제의 왕좌에 앉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위에 보시는 것이 세계 성장 기록입니다. IMF에서 발표했는데 2007년 이때부터 중국이 미국의 세계 성장률을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08년도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역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그럼 미국의 대응책으로서 경제 금융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제가 2005년도에 그 중국에 대한 그 경제 발전 그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추측했던 것을 제가 지금 작성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충 예상한 거가 많이 지금 저는 맞았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진행돼서는 지금 국제석유가 인상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썼던 당시에는 저는 유가가 100달러를 넘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은 그 이상으로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지금 외교를 펼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올 것이 예상되는 게 근원적인 중국의 붕괴 및 위기인데 이것은 김경호 학생이 뒤를 이어서 하고 나머지 중국 내전 선대 이후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브프라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군요. 오늘 제가 누구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브프라임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한 듯이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대중국 공세 전략 중 경제적 제재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브프라임 파동으로 시작해서 세계 경제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 경기 불황책으로 금리 인하를 한 후 은행보단 다른 투자처를 찾게 한 다음에 투자가 아닌 투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보면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서브프라임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출입니다. 대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즉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집값의 무려 100%를 빌려줍니다. 또한 대상자는 중남미계 노동자였고 손실액은 1,30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남미계는 마약과 범죄에 가까운 이미지이지 착실하게 돈을 벌어서 집값을 갚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음. 대상자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신용 등급이 낮고 소비 성향이 강하고 교육 수준이 낮은 중남미계에 돈을 꿔준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돈을 못 받을 것을 알고 빌려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다음. 이렇게 주택 가격 지수가 폭락하면서 집을 사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 돈을 갚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다음. 붕괴 원인으로서 첫 번째 2000년 IT 버블 후 넘치는 유동성으로 전 세계 금융업체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고요. 두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채무담보증권, 자산담보, CP 등 복잡 다양해진 이름으로 리스크를 알기가 힘들게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또 미국 금융기관과 유착된 신용평가기관들이 높은 수수료 때문에 모기지 회사의 신용등급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다음. 네, 대책 및 피해 규모를 보면 피해액은 OECD 지난달의 피해액은 4,420억입니다. 미국 경제의 1.1%, 세계 경제의 0.3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IMF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잠정 손실은 9,500억까지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은 금리 인하 정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피해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세계 경제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위기로 연계 목적 선진국 국제은행들이 유동성 확보에 주력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 조달의 기준이 까다로워졌고 관계없는 주체에도 악영향을 미쳤고 자산의 가치, 달러 가치의 하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결과로 세계 경기의 둔화, 자산 시장의 변동 확대 패턴이 강화되었습니다. 네, 서브프라임 투자에 실패한 자금들은 안전한 투자처인 유가와 식량의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변해 담합이라도 하듯 엄청난 폭등을 초래하였고, 달러로 거래되는 국제 석유 시장에서는 달러 가치의 하락은 오일에 대한 더 많은 달러를 유입을 초래합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려 110달러, 지난달에 115달러까지 넘게 되었고 식량 가격 역시 폭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유가의 상승은 다시 원재료 상승과 물가 상승을 부추기게 되는데요. 그 결과 국제 인플레이션은 유발하게 되어 전 세계에서 물가 상승과 저성장 압력에 시달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 연구소에서는 세계 공황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도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중간 점검을 해드리자면 서브프라임의 영향으로 미국과 세계 경제는 하락세를 맞았습니다. 허나 아까 보셨던 바와 같이 대형 소비국인 미국의 소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들은 여전히 투자처를 찾았고 그 투자처는 주식과 채권, 펀드의 인기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머징 마켓의 성장엔 반드시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게 되므로 원유와 생산자 원가가 오른 것은 필연적인 것이니 그 투자금들은 원유와 원자재로 흘러들어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이러던 과정에 이머징 마켓 중 가장 성적이 좋고 올림픽 특수를 기념하는 중국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면서 중국 내 주식 부동산 시장엔 투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이것이 세계 언론이 보도한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IMF 보고서를 보면 세계 성장률 저하, 미국 성장률 저하, 그리고 신흥시장의 완만한 성장. 다음으로서는 월스트리트에서 발표한 2009년까지 경제 악화. 다음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리 인하. 다음으로는 더 높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요구됩니다. 중국의 투기 자본이 유입되는 과정입니다. 투기 자본 유입 과정을 보면 미국 금리 인하 시 달러의 약세와 투기 자본이 조성이 되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들은 언론의 영향으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중국의 위안화 절상과 금리 인하 시 금리 차와 환차익을 노린 펀드들에 모여 또 한 번 투기 자본이 유입되게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한번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그 투기 자본을 부르는 말인데요. 이미 2008년 1월 2월에 전년도 2007년에 무려 62%에 달하는 자본이 지난 1, 2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하고 있는 경제 방안인데요. 2007년 외채 비율을 보아도 중국 내 유입되는 금액이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전략을 눈치를 채는지 자금 회수에서 환율 방어로 쓸 수 있는 달러를 한국에서 이미 3개월 동안 약
8,900억 원어치를 회수해 갔습니다. 다음. 네, 여기서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외채가 한 번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또 세계 언론이 중국 경제가 더 이상 좋지 않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기 자본이 빠지게 되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에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동아시아의 IMF 위기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외환위기 당시 외국인 투자지수입니다. 처음 증권 수지를 보면 96년, 97년까지 굉장히 높은 수지였지만 98년에 돈을 모두 회수해 갔습니다. 다음 증권 직접 투자 수지 FDI 수지를 보면 96년, 97년 마이너스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IMF가 오고 난 다음 김대중 정권의 바이코리아 이후에 98년, 99년 한국을 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싼 값에 사갔죠. 그리고 준비 자산의 증감 역시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한 번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외국 자본은 모두 빠져나가게 됩니다. 외국인 지분 역시 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1인당 국민소득 역시 95년도에 1만 달러를 넘었다고 좋아했지만 98년도에 다시 7,000달러로 줄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한국이 갖고 있는 기업들의 외국인 보유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려 84%와 36%까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20%의 평균 외국인 지분율이 무려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인이 돈 벌어서 외국인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좋아하는 금융 역시 50% 이상 84%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무려 이런 기업들이 4개나 됩니다. 다음. 네, 이것이 제가 생각한 중국 경제 봉쇄 전략의 진행률입니다. 세계 언론은 중국이 더 살찌울 때까지 개도국 중국의 성장세를 보도하고 이에 따라 크고 작은 펀드들은 중국에 투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원유가 상승은 수출을 주로 하는 중국에 타격을 주겠지만 달러의 약세로 더 많은 양이 유입되는 중국으로서 원유가의 상승은 그렇게 큰 타격은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세계 언론이 중국 경제의 불안을 보도하는 순간 또는 투기 자본이 빠지고 중국 경제의 불안이 보도되는 순간 버블 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 내 외채는 상환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금 확보를 하지 못한 중국은 수출 둔화 역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중국은 금융위기, 부채국가 전략, 그리고 더 많은 투기자본 유출, 그리고 외국으로의 수출에 감소하여 달러 유입액이 감소되는 것을 예상합니다. 제가 진행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중국 경제의 불안을 예상합니다. 미국의 대응책의 그 정치 군사적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아까 그 미국의 그런 각종 금융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것이라는 불보도 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한국의 정치인들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거슬려서 뭘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즉 미국이 그렇게 하고자 하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금융위기도 오고 산업 불황도 오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건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제안한 것은 아무리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우리나라의 그 사태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를 그걸 줘야 되고 거기서 얻을 게 있다면은 한 가지라도 불탄 집에서라도 기와짜리가 한 장이라도 건지는 심정으로 우리의 주객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미국이 과연 그럼 중국을 어떻게 외교,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그래프는 지금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세계 10대 군사 강국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 표를 해놓은 것들이 다 극동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의 군사력입니다. 세계 10대 군사력 중에 5개의 국가가
극동적인 위치에 있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국가들이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경제 발전한 모든 돈을 대부분 군사나 이쪽에 쓰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지금 국동적에 있는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대만군의 지금 배치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이 점들은 무엇이냐면 그 각 나라가 갖고 있는 GDP, 인구, 군사, 그다음 국방비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크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엄청 거대하게 지금 국방비나 각종 경제 발전에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일본, 한국, 그리고 여기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이 구함, 오키나와, 태평양 함대를 이용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 지역인데 카자흐스탄 지역의 점들이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카자흐스탄이 갖고 있는 현재 군사력과 국방력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 그 가상 시나리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카자흐스탄은 세계 강대국, 즉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쟁탈 전쟁에서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음. 이것이 현재 각 지역, 중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미국, 극동,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국방비, 그 다음 GDP, 인구, 그 다음에 각 경제 발전에 대한 도표입니다. 거의 보면은 중앙아시아는 거의 마이크로 단위로 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트릴리언, 빌리언을 국방비를 쓸 때 이 나라는 0.27. 더구나 저기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6개국은 다 합쳐서 6,000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과연 자기들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가는 상당히 의미됩니다. 다음. 그런데 현재 미국은 중국을 앞으로 포위해갖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봉쇄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소유관들을 봉쇄시키기 위한 지금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일본, 카타르, 자 다음. 일본, 카타르, 강을 연결하는 군사조약과 그 다음에 전통 우방인 한국, 호주, 거기에 몽고,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나중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묶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으로 나가 있으며 다음. 인도 또한 중국을 포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중국이 맺은 군사동맹은 다음. 중국, 파키스탄, 몰디브, 미얀마를 잇는 인도 봉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보면은 중국, 몽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몰디브 이런 나라가 하얀 줄을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국가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혹시?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바로 SCO 가입국과 그 옵저버 국가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SCO는 이후 21세기 이후에 나토에 대항하는 새로운 군사 조직일 거다라고 대부분의 언론에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SCO 가입국들도 서로 자기들 내부에서 연행과 합종을 하면서 중국에 편드는 척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국에도 편드는 이중적인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SCO 군사 조직은 나토같이 단단한 연맹체가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모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반기문이 유엔 총장이십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저희 이 반기문님께서 어떻게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자랑스러워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국의 경제성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 계산된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즉 한국 출신의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뽑았다고 저는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 이분의 그 활동 영역인데 제일 먼저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국제평화유지활동국, 즉 유엔군을 이원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991년하고 2001년 1차, 2차 이라크전이 발생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바로 유엔 사무총장과 마찰이었습니다. 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그 관계는 미국은 최악이었습니다. 왜냐? 2차 이라크전을 참여했을 때 부시 정권을 계속 탄압하고 그리고 비난을 하고 국제적인 여론을 악화시켜서 결국 지금 2008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까지 국제적인 여론에 영향을 끼쳐서 미국의 대외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이 다시 중동이나 그다음 대중국 경제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미적인 유엔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됐고, 반기문 사무총장은 되자마자 했던 게 바로 유엔군에 이원합니다.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거부권을 발동을 해도 유엔 사무총장 직속의 유엔군을 이용해서 세계 평화 활동에 군대를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여태까지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하게끔 만들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중국이 자신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각종 인권 문제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중국이 반대편을 던지고 인해서 만장일치가 돼야만 결정이 되는데 중국의 방해에 모든 것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이사국을 거치지 않고도 유엔 사무총장 독자의 의견으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겁니다. 다음.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국이 이란을 친다고 뭐 군대가 꼭 육군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행 폭격도 포함해서 만약에 하겠다고 한다면 미국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미국이 전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군대를 보내고 이란을 폭격하고 뭐 핵 발전소 제도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다국적 기업과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남북으로 가려져 있는 상황이고 부시 대통령이 말했던 바로 악의 축의 국가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핵 문제인데 이 핵을 만들고 있는 나라는 이란과 바로 북한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북한은 핵 미사일을 만들고 있는 거고 이란은 핵 발전소를 갖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온건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란은 핵무기 안 만들고 우리는 먹고 살 테니까 발전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폭격하겠다고 하고 북한은 나는 핵을 만들었고 그리고 대포동기사를 태평양까지 뻥뻥 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방력이 강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미국이 이란을 칠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왜냐? 만약에 반기문 총장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쟁의 가능성을 언급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기문 총장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결사적으로 이걸 막아야 되고 그럴 경우 미국이 협상 카드로 이란을 내놓게 된다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은 자신의 의견이 찬성이건 반대건 이란에 군대를 보내는 걸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 대외적인 대외 명분은 북한은 핵무기고 이란은 핵 발전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 느낄 경우는 한국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할 수 없이 미국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취임도 미국의 영향이 강력하게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 그래서 미국이 이란을 치게 될 경우에는 육군을 보내는 일은 안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 지금 이라크에서 엄청나게 많은 육군들이 죽었고 그 부분 때문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정권이 흔들리는 정도의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군대는 다음 이 지역 석유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라크나 터키의 나토군을 이용해서 할 것이며 공군하고 해군만을 이용해갖고 이란의 친미 정권을 세우는 가상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아르산코 아타우로 연결된 석유관을 중동으로 연결해갖고 석유를 뽑아쓰려는 정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란은 반미 정권이고 현재 이란은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공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석유 수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계획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반기문이 반드시 사무총장이 돼야만 되고 그래서 이란을 폭격해갖고 친미 정권을 만들어야만 이 공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네, 이번에는 중국 경제의 내부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세계 언론이 말하는 중국입니다. 첫 번째,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안도 이머징 마켓이 인기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과잉 유동성 저하가 개도국의 금융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적 성장세를
예상했는데요. 그 이후로 지난 그리스 올림픽의 16배나 되는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뿐만 아니라 사회 간접 자본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세계은행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러나 중국의 실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 기업을 운영하고 정치인이 다시 언론을 장악하고 그 정치인이 다시 은행마저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살펴보면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유도해서 이들의 기술을 유출하고 필요에 따라 서명, 문서 위주로 범법자를 만든 후 감금 또는 추방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정치인들은 범죄 조직을 이용하여 밀수나 돈 세탁에 하기도 하고 정치 자금과 해외 부동산 확보에 쓰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산 짝퉁은 중국 GDP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지 알 수 있겠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인들은 외국 기업이 들어와도 아무런 경쟁 없이 기업 유치가 가능합니다. 김정민 학생이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전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국 투자, 즉 1992년도에 들어갈 때 중국의 그 대외 투자 정책 중에 세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권장 사업, 장려 사업, 금지 사업이 있습니다. 초창기 1991년도에 중국에 마땅한 산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자회사를 다녔을 때 그 당시 들어갈 때는 바로 장려 사업 쪽에 속해서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하게 돼서 수출을 할 경우에 중국 정부에 세금을 5년 동안 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좋은 일이죠. 왜냐?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20%, 많게는 40%까지 내야 되지만 세금을 5년 동안 감면해준다는 건 저희가 굉장히 혜택이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였냐? 들어가고 그 다음 해, 즉 3개월 뒤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는 감면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미 된다고 해서 다 들어가서 서류 다 꾸미고 공장 다 지어놓고 시설을 가동시키니까 세금을 내라고 통보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의를 했더니 중국에서 하는 얘기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안 지킬 경우에는 당신은 범법자들과 그러면 그대로 공장 놓고 나가라고 해서 결국 2, 3년 버티다가 그 회사는 망하고 지금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것이 바로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짓 발표들입니다. 외국계 기업이 2006년 상반기 GDP 발표액을 보면 지역별 통계에서는 1조 3,350억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 통계국은 약 1조 4,900억을 발표했습니다. 무려 이 차이가 155조 원이나 납니다. 한국 GDP의 6분의 1입니다. 다음 2006년 1사분기 부실채권 총액에서는 중국 중앙은행은 1,600억,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9천억이 됩니다. 무려 740조 원의 차이가 납니다. 다음으로 중국 부실채권은 GDP의 44%에서 55%라고 발표했고요. 다음, 작년 전체 부실채권은 1,795억 달러로 밝혔습니다. 다음, 계속 중국 부정부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사라진 금액이 한국 돈으로 약 280조 원으로 밝혀졌고요. 다음, 최근 3년간 외국으로 도망간 천황급 간호는 4,000명 전후 횡령 금액도 어마어마하고요. 다음, 90년 이래 부정부패로 사라진 금액은 GDP의 13%에서 16%. 다음, 2016 매년 부정부패 관련 대형 사건 4만 건입니다. 4만 건. 하루 평균 109건입니다. 오늘도 109건의 부정부패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그럼 이렇게 부정부패로 사라진 금액은 GDP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GDP에 포함이 됩니다. 이 금액은 수입으로 기록이 되어 장부에 기록은 되겠지만 부정부패로 사라진 금액이기 때문에 GDP에 쓰여 있어도 없는 돈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회계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각에 의해서 장부에서 소거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로 엄청난 금액이 사라졌다고 하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금액은 없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네, 이 그래프로서 미국의 경제 하락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중국에서의 수입을 줄인 것도 있지만 중국의 소황제로 불리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의 강한 소비 성향을 가진 세대들이 중국을 최대 수출국에서 최대 수입국으로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안화 강세와 달러 약세에 의한 환율 균형 변화 역시 중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왼쪽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이 10%의 고속 성장률을 가졌을 때의 유가 변화입니다. 지금 110달러에 대한 유가에 비해 꽤 싼 편에 속하는데요. 앞으로 110달러가 이어질 경우 10%의 고속 성장을 이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른쪽 역시 에너지 수입 의존도 역시 네, 이것은 지금 화석 에너지와 기타 가스 에너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입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불황을 예상합니다. 다음. 네, 빈부격차 부분인데요. 먼저 지니계수를 보면 네,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0.6을 기록했고요. 다음 실업률에 있어서는 20% 이상 베이징 과학기술대학에 의하면 20% 이상 13억 인구 중에 20%는 3억 명입니다. 3억 명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다음 절대 빈곤층은 OECD에서 밝힌 1달러 미만,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사람이 1억 명 이상이 됩니다. 이것을 조사하면서 읽은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OECD 기준은 1달러이지만 중국에서는 1달러로 계산을 하지 않아서 중국에서는 절대 빈곤층이 4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부패 지수를 보시면요. 네, 중국이 7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80개 국가 중에 72위입니다. 카자흐스탄이 150위죠. 다음. 네, 다음은 중국 빈민의 성을 모시겠습니다. 이것은 홍콩 사진입니다. 이건 샹하이입니다. 네, 이것은 홍콩입니다. 화려하죠? 네, 이것은 중국 상류층이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이것도 중국 상류층입니다. 집에 마루에 욕조가 있습니다. 네, 이건 빈민들의 삶입니다. 집에다 자전거를 갖다 놓죠. 네, 이게 집입니다. 이게 숙소가 아닙니다. 이런 인구가 1억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비참한 사진은 중국 노동자 계급의 사진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하루에 거의 3끼 밥 외에 잠만 자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참 비참하죠? 네, 다음. 군사적 측면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줬던 그 동그란 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은 군사 대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랑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왜냐? 이순신 장군이 열세척 갖고도 명랑해서 일본에 300척을 물리쳤듯이 지금 중국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바로 석유의 수급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 숙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전략이 나오는 것인데 한국이 앞으로 중국을 물리치고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나라는 친미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현재 이게 전통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가는 석유 루트인데
이 지역을 미국이 봉쇄할 경우에는 바로 해상을 통해 들어오는 약 77.75%의 석유를 중국은 공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루라도 77.75%가 공급이 안 되면 중국의 경제는 물론이고 중국은 내정부가 각종 사회 혼란으로 나라를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해상 루트의 봉쇄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 정책할 때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석유 의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이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었고 숙제였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걸 모두 다 미친 짓이고 자살행위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일본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끔 미국이 만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당시 석유 수출국은 다음과 같은데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벌써 세계 6대 석유 소비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외 다른 자원도 모두 절대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원 수입 대국이었습니다. 다음. 메이지 유신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자원이 없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점령한 다음에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미국과 이권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이후로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던 석유의 80%를 차단하게 됩니다. 일본은 80%의 석유가 차단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몰래 밀약을 하면서 일본이 점령했던 중국 이 지역을 다 포기하고 조선하고 만주만 가질 테니까 석유를 공급해달라고 애원하죠. 미국 끝내 거절합니다. 그러고 인해서 일본은 최악의 수단으로서 미국의 경고의 수단으로서 진주만을 공격하게 되고 그게 바로 미국에게 전쟁을 합법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계기를 주게 됩니다. 이래서 결국 일본은 패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하나라도 더 건지고자 바로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전선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패망하게 되는 원인이 됐습니다. 다음. 이것이 바로 송유관 정책입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은 바로 이 송유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석유 라인을 보겠습니다. 2001년 10월에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났는지 아십니까? 2001년 10월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날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과연 공식적으로 9.11 테러에 대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했지만 그 내부에 근본적으로 중국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란과 중국이 연결돼서 중국이 필요한 석유를 미국이 관할하는 해상권을 통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륙으로 통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는 침략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에 러시아도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바로 위기를 느끼고 CPC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새로 파이프라인을 들어오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다음. 이에 중국은 내륙으로의 당장의 그 파이프라인의 건설이 불가능한 걸 깨닫고 바로 태국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피해서 내륙으로 석유를 운송할 수 있는 새로운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진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후 2005년 12월 카자흐스탄과 중국은 아타스 아라산국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연결합니다. 이게 앞으로 카자흐스탄 문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위험한 파이프라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이후 미국도 러시아와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건설 중앙아시아 세력을 펼치는 걸 막기 위해서 BTC 라인이라고 해서 2006년 5월 이것을 건설하고 현재 유럽으로 수출되는 석유를 바로 BTC 라인을 통해서 수입하려고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 계획 중인 것으로 중국은 미얀마를 통해서 내륙을 통해서 하는 또 다른 석유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람보4 보셨습니까? 람보4에 보면 새로운 나라가 나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베트남도 아니고 미얀마가 나옵니다. 벌써 미국은 영화를 만들 때도 벌써 신경 써서 미얀마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파이프라인 계획인데 이것은 현재 러시아, 중국, 이란이 밀고 있는 라인으로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란까지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과거 9.11 테러 이후 실패했던 파이프라인을 중국은 삥 돌아서 다시 빨대를 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은 BTC 라인을 연장선상에서 인도로
연결하려 합니다. 이 정책은 바로 중국과 인도를 갈라서 중국과 인도가 경제학을 만드는 미국의 의도로 보입니다. 다음. 지금 세계적으로 분쟁이 나는 지역을 국제뉴스를 보게 되면 바로 미얀마, 파키스탄, 구르지아입니다. 지금도 구르지아에서는 계속 데모가 나고 파키스탄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죽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고 말로는 민주주의 수호당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미국이 지지하는 파이프라인과 중국이 지지하는 파이프라인이 지나는 교차점인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두 진영의 어느 쪽에도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분쟁이 났을 경우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걱정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정치 양방지 않는 게 예상됩니다. 다음. 그래서 현재 중국은 이 전통적인 해상 항로를 지키기 위해서 미얀마, 몰디브, 그 다음에 과다르라는 파키스탄의 해군 기지 건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 미국과의 해상 패권을 놓고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자,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미국과 중국의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부터 저희 핵심인데, 여러분 아는 게 힘이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는 게 약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봤던 중국과 미국과 이런 패권 경쟁이 바로 고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게 된다면 바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어부지리죠, 어부지리.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어부지리 정치입니다. 어차피 패권 국가 간의 경쟁은 피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파도에 휘말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그 생각에 무엇을 건드리고 무슨 생명 전략을 가져갈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정책입니다. 첫째, 석유를 개발하되 남미 쪽에서 개발을 해야 되고, 산업시설이 대부분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그 중국에 있는 산업시설을 인도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석유를 채굴해 솔직히 갖고 와서 쓰기는 굉장히 불리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의 석유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3대 정책을 우리가 앞으로 매개적으로 구사해 나가야만 우리가 중국을 극복하고 나가서 극동아시아에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해상부터의 개척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 즉 남미로부터의 석유를 개척을 해가지고 태평양을 통해 들어오는 지금 해상부터를 확보해 놓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10년대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 10년, 지금 실질적으로 짧게도 5년으로 예상되는데 5년, 10년 뒤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해상 공세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까지 석유를 수입을 못하는 상태가 벌어집니다. 이때는 뭐 알아서 또 아트스에 있는 파이프라인이나 시베리아 석유나 중동석유나 아무것도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중국의 해상권이 미치지 않는 바로 태평양을 통한 안전한 항로를 통해서 남미의 석유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음. 이게 현재 한국석유공사하고 해외 유전 개발의 추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절대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석유 외교를 하고 있고 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문제는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좀 지금 약간 좀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대부분의 공사는 이 지역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엄청난 양의 지금 금액을 지금 석유 개발에 쓰고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 방법이 잘못되고 성적이 안 나는 것과 똑같다고 보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석유를 아무리 많이 개발해도 미국의 해상 공세 조치 이후에는 이 지역의 석유는 쓸모없게 됩니다. 이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번들 무엇을 합니까? 석유가 당장 쓸 석유가 뭔데.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남미로부터의 석유를 수입해야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석유를 좀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석유 사업이고 남미에서는 거의 석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멕시코나 일부 국가에는 하고 있지만 그 양은 다른 지역에서는 너무 미미합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석유 정책은 지금 남미에 집중해야 되고
남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친했을 필요가 있던 겁니다. 다음. 즉, 미국이 해상을 봉쇄했을지에는 다음.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바로 1차 전략범위라고 해서 지금 각종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구축해서 이 지역을 방어 지역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 2020년에는 인도양까지, 중동지역까지 해군력의 범위를 확장시키려고 합니다. 다음. 이것은 바로 미국의 해군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바로 군사적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 가지고 최악의 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산업시설이 맥히면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공장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좀 값싼 인건비를 통해서 해외에 수출해서 좀 돈을 벌고 있는데 중국 공장이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사업이 막혀갖고 생산을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우리는 애절하게도 피해 국가가 되고 맙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인도로 산업시설을 옮겨가지고 중동에서부터 짧은 거리로 석유를 수입받아서 해외 공장에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게끔 지금부터 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다음. 또한 아까 말했던 해외 법인의 공장을 지어서 석유를 생산하는 석유를 수입받아서 돈을 버는 건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 바로 생활석유입니다. 한국에서 쓸 생활석유는 남미를 통해서 확보를 받음으로써 비록 중간이 차단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쓸 생활용 석유와 산업 발전을 시킬 공업용 석유를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해야 될 정책들은 각 국가별로 다음과 같이 해나가야만 우리나라가 10년, 5년 뒤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인도의 전략적까지. 네,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산업시설의 인도 이전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세계 시장을 보면요. 서브프라임 위기로 세계 경제는 유가 상승, 원자재가 상승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7%대 이상의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투자 대안으로서 인도와 다른 차세대 시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OECD 2007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평균 GDP는 약 2%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비OECD 아시아 국가, 한국,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은 무려 8%에 되고요. 그 외 남미, 러시아 그 세 개의 경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아시아 국가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네, 그 중에서도 사회 간접 시설 투자,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사회 간접 시설 투자국을 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가 높은 순위에 있고요. 비주거용 시설, 즉 상업용 시설에서도 베트남, 중국, 인도가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건설 시장에 있어서도 아시아 국가의 약진은 2016년, 약 10년 이후까지도 타 대륙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건설 시장이 발달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정부 투자와 금융, 공업 부문까지 자본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 건설 시장의 성장은 해외 수주를 찾았다는 한국 기업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네, 연구를 하면서 느낀 새로운 사실인데요.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찾은 정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유럽 지역이 1등입니다. 그리고 브릭스 지역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는 중국이 오히려 항공만도 못합니다. 그리고 인도에 대한 투자가 브릭스 시장 중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일본과 가장 통하는 미국과 가장 통하는 일본이 무언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도표입니다. 다음. 네, 그럼 대한 시장으로서 인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경제 성장률을 먼저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04년 이후 9%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의 대인도 직접 투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인도의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인도에 투자하러 가는 외국인 투자 방문자 수를 모아도 미국, 네덜란드, 영국, 일본, 독일 등 금융을 주로 하는 국가들, 즉 선진국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리셔스라는 국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이 모리셔스라는 국가는 인도 옆에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60년대 영국에서 독립한 조그만 섬인데요. 인구는 120만 명밖에 되지 않고 연간 생산량은 16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즉 한국 돈으로 1조 6천억 원밖에 1년에 생산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인도에 이렇게 자주 간다니 미국이나 영국의 명령을 받고 뭔가 투자 기회가 있어 가는 건 아닐지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 네, 이건 대인도 FDI입니다. FDI라는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말합니다. 미국의 FDI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인도가 중국의 차세대 대안시장으로서 미국이 인도를 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도가 이러한 외교로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조만간 메이드 인 인디아나 메이드 인 차이나를 밀어낼 겁니다. 또한 미국 통계에 의하면 이미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메이드 인 인디아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은 인도가 2002년에 발표한 기술 비전 2020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2년 개도국에서 21년 선진국으로 가는데 그 핵심은 바로 기술 강국입니다. 기술 강국. 네, 다음. 네, 이건 중국과의 비교인데요. 중국과 인구 변화율을 비교해봐도 인도를 차세대 대안시장으로 삼기엔 충분합니다. 한자녀 낳기 운동을 하고 있는 중국은 2030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지만 인도의 인구 성장률은 2050년까지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더욱 중요한 노동 인구의 변화는 중국의 감소 현상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지만 인도는 어마어마한 목성을 그리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노동 인력 구성비를 비교해봐도 중국은 60세 이상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10명 중 2명은 60세 이상의 노인국이 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인도는 높은 유아인구와 낮은 노인 인구를 갖게 됩니다. 또한 IT 강국답게 풍부한 노동시장과 함께 수학과 언어에 능통한 인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인도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국과 어떤 교역을 하고 있나 알아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2007년 중국 수출입을 보면 상위 10개 품목이 대부분 철강과 IT 분야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 5개의 제품들은 IT 관련 제품들이 많은데 IT를 무기로 기술 강국이 되려는 인도의 발전 비전과 맞아떨어집니다. 네, 이것은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을 먹여 살릴 6대 기술입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IT, 생명, 환경에너지, 즉 바이오 산업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의 차세대 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인도의 산업시설 이전을 인하여 풍부한 노동력과 안전시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이런 산업이 좋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그렇다면 인도를 한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 내 산업시설들을 인도로 이전시킨 후 중국과 교역했던 저기술, 노동집약적 기술들을 인도 내에 산업을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난 후 인도의 풍부한 전문 인력들을 한국으로 수입, 양성하여 한국에서는 기술 집약적 R&D 고기술 제품들을 개발하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고 메이드 인 인디아는 저기술 대량 생산의 기업으로 나가 대량 생산의 기지와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인도의 발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한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카자흐스탄이 지난 7년 동안 거둔 성과입니다. 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2010년 이후에 10% 이후에 꾸준한 경제 성장률을 올리고 있고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2008년도 높은 경제 성장이 유지될 것을 예상합니다. 네, 그러나 2007년 카자흐스탄에 금융위기가 오셨다는 얘기 들어보셨겠죠? 네, 서브프라임의 영향으로 국제 유동성이 저하가 됐고 카자흐스탄
국제 신용 등급에 하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유가 상승과 달러 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카자흐스탄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의 양은 더 많아지면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성장률은 9%였지만 물가 상승률은 9.5%였다. 우리는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물가 상승률은 9.5%가 아니라 95% 이상입니다. 네, 다음. 네, 신문자료에서 발췌한 것인데요. 카자흐스탄 경제는 그래도 안전하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 이유로서는 석유로 인한 외채 외화 보유액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파지티브에서 스테이블을 발표했고, 두 번째는 국가 차원에서 외채 상환의 문제가 가능성이 없다. 물론 석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7년 외채 잔액은 460억 원. 당시 한국이 갖고 있던 총 외채는 3,115억이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네, 그리고 9월 말 외환 보유액은 1,184억 달러, 그리고 석유 기금으로 모아진 달러 187억 달러가 있습니다. 하루 평균 카자흐스탄이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것은 무려 1.5억 달러가 됩니다. 다음. 네, 언론에 나온 얘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는데요. 채무, 외환 보유액, 문제점, 지분 능력입니다. 그 답변으로는 채무 460억, 외환 보유액 400억. 문제는 국제 유동성으로 인한 자금의 순환 불가. 하지만 지분 능력은 있습니다. 바로 자원입니다. 네, 전체 광물자원량 세계 7위, 1인당 자원 보유량 세계 1위입니다. 네, 한국으로서도 카자흐스탄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 투자 펀드 거래량이 무려 30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 돈의 대부분은 브릭스 마켓으로 많이 흘러들었고 아직도 투자처를 찾지 못해 헤매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국의 정치적 안정인데요. CIS 국가 중 가장 정치적 안정을 보이고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성공적인 체제 전환 과정을 겪고 있는 카자흐스탄입니다. 다음.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광활한 자원과 부존 자원이 있습니다. 다음.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원에 투자하기엔 이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국제 인플레이션과 식량 파동으로 인한 자원 민족주의의 말씀은 카자흐스탄을 변화하게 만들었는데요. 2017년에 시행된 두 가지 법들은 투자국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원 외교가 중요하다지만 한국으로의 수급은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97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무려 850억 배럴이 있고 2000년 발표에 의하면 920억입니다. 그러나 2005년 발표 자료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은 고작 396억 배럴밖에 없습니다. 사우디가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는 무려 1200억 배럴이 있죠. 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여기 와서 현재까지 거둔 실적을 보면 광부 개발에 직접 참여 또는 지분 참여에 참여를 한 기업들은 무려 10개가 넘어가지만 실질 채굴량의 정보는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채 내전량이 한국이 거둘 수 있는 가채 내전량 11.7억 배럴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실제 수급 가능성입니다. 한국 정부가 아무리 자원의 중요성을 외쳐도 카스피해에서 채굴해가는 중국의 석유 소비량이 엄청나고 한국까지 너무 먼 거리이기 때문에 국내외 수급은 불가능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카자흐스탄을 자원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김정민 학생의 안보와 연관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자, 그러면 지금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사에 살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나름대로 지금 건질 국익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이것은 지금 중국의 지상군 육군의 사람 7개 사단의 배치도고
이 점들은 중국의 해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대부분의 병력들이 이 지역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다고 추측하십니까? 자,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중국 인구의 밀도 지역입니다. 가장 중국인들, 즉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티벳과 위구르에서 독립운동이 났을 때 이들을 제압해야 될 란저우와 청두의 육군 사단마저도 동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란을 두고 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가장 무서운 적은 미국이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적은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중국이 지금 현재 당장 경제상장부터 마이너스를 거꾸로 하는 순간 중국은 내란에 휩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다음. 이것이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중국 주변 국가의 정부 순입니다. 1위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쭉 해서 한국이 16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거의 직접적으로 듣고 공공연이나 중국 학생들이나 중국 대학생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중국말을 할 줄 알거든요. 못하는 척하면서 다 들었습니다. 걔들이 무슨 말을 할지. 그때 공부를 했다고 보고 저는 이걸 확인해 보니까 진짜라고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와 중국인의 간도에 대한 영토 의식은 시기상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간도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중국인의 영토 의식은 최근 수십 년 동안에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1950년대 중국에서 중학생 역사 교과서에 나오시던데요. 요 부분이 중국이고 옆에 1, 2, 3, 4에서 쭉 이 전선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빼앗긴 땅이다. 그래서 고토를 회복해야 될 대상으로 1번부터 2, 3, 4, 5, 6 중으로 되어 있는데 16번에 조선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것도 지들이 회복해야 될 땅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주변 지역과 간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생각하는 중국인의 영토 의식은 대체로 20세기 이후에 자리 잡힌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제가 이 비디오를 보여드린 이유는 처음에 제가 물어봤을 겁니다. 한국의 핫 이슈가 무엇이냐? FTA 같은 거, 즉 미국의 그런 무역부에서는 전 국민이 힘을 합치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왜 정작 중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점령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다들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중국 화교 전화면으로 중국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있는 화교의 숫자입니다. 전체 현지인 인구에 비해서 화교의 인구는 3.4%, 11%, 2.1%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25% 상당히 많은데 그들이 갖고 있는 화교의 경제권은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를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화교들의 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교들이 보면 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전 화면에서 봤던 중국의 아시아 점령 정책하고는 맞아떨어집니다. 이 얘기인 즉슨 중국의 차이나타운은 단순히 중국인들이 나가는 비즈니스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들고 있는 타운이라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아직도 외교 정책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은 강력한 민족주의를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러시아 주로 백인 계통의 인종들은 카자흐스탄을 떠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순수 중앙아시아인들의 인구는 늘고 있는데 저는 따로 인종적인 그 차별적인 생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카자흐스탄은 이제 막 독립한 신생 독립국가이고 배워야 될 것과 공부해야 될 것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각종 엔지니어, 교육자 이런 사람들을 내쫓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에서 배울 지식인들이 없습니다. 이다 보니까 카자흐스탄의 대학의 수준이나 각종 기술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지금 중국 국내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양인데 보시면은 점점 근들에올수록 생산량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에 지금 석유가 없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생산량이 지금 줄고 있습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치는 꾸준히 증가하고 신장도 계속 석유 생산량이 느는데
승리, 랴호, 치옌, 해저, 대만 쪽 해역인데 이쪽의 생산량은 중지가 됐습니다. 이건 석유가 떨어져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십시오.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지역은 바로 만주와 신장 지역입니다. 혹시라도 모를 중국이 분열될 때에 대비한 만약에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서 소수민족이나 자기들과 연고가 없는 지역은 석유를 최대한 뽑아 쓰고 순수 한족이 사는 지역은 지금 석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인 거죠. 다음.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에너지 정책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충돌을 할 때 저는 카자흐스탄은 전쟁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국적 기업의 진출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스타벅스하고 맥도날드를 예를 들었는데 맥도날드의 1년 매출은 아프가니스탄 GDP의 2배입니다. 햄버거 장사꾼 하나의 돈이 엄청나죠. 더더군다나 엑슨모빌의 1년 영업 수입은 우리나라 1년 GDP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다국적 기업에 카자흐스탄은 한계가 없다는 게 바로 카자흐스탄의 문제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1950년대 6.25가 났을 때 피투성이로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외자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 지역을 폭격해도 자기네 회사나 사업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폭격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부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카자흐스탄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외자의 도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반드시 조심을 해야겠죠. 다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카자흐스탄이 SCO에 가입한 상태에서 만약에 신장에는 위구르 지역의 사람들이 미국의 공작에 의해서 파이프라인을 파괴하면서 카자흐스탄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공작을 할 경우 중국은 이를 제압하러 올 것입니다. 이에 미국이 키르기스탄 공군기지를 위해서 중국군과 대적을 하게 되면 다음 카자흐스탄군은 SCO 협의에 따라서 군대를 파견해야 되고 중국을 도와야 된다. 이것은 바로 러시아의 개입을 끌어들이면서 카자흐스탄의 동부 지역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그러면 카자흐스탄 지역에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은 바쿠 유전에 있는 미군 군대를 탱기스, 다음 탱기즈 카샤간 지역으로 해서 유전지대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러시아의 개입을 끌어들이고 결국 카자흐스탄은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전쟁터가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위구르인들이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테러를 저질 경우 중국인들이 국경 안으로 들어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부분 나중에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의 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는 중국과의 동맹을 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미국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중국은 바로 이 위구르 독립운동하는 군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유는 바로 영토 문제로 비화되면서 카자흐스탄군과 중국군의 전쟁으로 비화되고 미국은 이것을 찬스로 바로 중국군을 카자흐스탄군과 함께 제압하는 전략으로 나아지지만 이 또한 카자흐스탄에게는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를 할지 모르지만 피투성이 없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은 자국 내 형태의 전쟁하는 걸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반드시 채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카자흐스탄이 민족주의라고 선언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50% 정도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이 갖고 있는 것은 자원밖에 없기 때문에 자원을 외국인들한테 다 주게 되면 카자흐스탄은 발전된 성장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을 확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이 하되 외국인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즉 외자를 끌어들여서 각종 생산 공장이나 그다음 농업 관련 산업들의 외자를 도입해서 중국경 동부지대에 배치시킴으로 인해서 다국적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필 때 되도록이면 카자흐스탄에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대부분의 전쟁이 중국 쪽에서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카자흐스탄이 외자를 도입하더라도 안전한 방식으로 자신의 주권을 지키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지 않는다면 카자흐스탄은 나중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과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거는 미국과 중국, 중앙아시아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신장 지역과 티베트 지역에서 먼저 이 전통적인 해상 라인이 봉쇄되게 되면 다음
중국 내부에는 경제 불안이 생기고 이 틈을 타서 신장을 위해 독립운동에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남저와 청두의 군대가 출동하면 공백 상태를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남대문이 출동하게 되면 바로 군사적 균형이 깨진 틈을 통해서 차례차례 독립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그리고 미국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까지 보고된 각종 조여와 그 다음 군사적 협약을 봤을 때 굉장히 가능성 치닫이 높습니다. 여기에 저는 안주를 그려놓는데 저는 바로 미국의 이러한 그 세계 정책을 할 때 우리도 어부지리로서 빨리 만주를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상당히 현실성이 없을 거라고 보시는데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내몽고와 티벳, 신장, 홍콩정만 독립시켜줬을 경우에는 미국, 중국 땅은 이렇게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전쟁 후가 문제입니다. 전쟁 후에 중국 영토가 이렇게 축소가 된다면 중국은 90% 이상의 순수 한족이 한 지역에 모여 살면서 석유를 가진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더구나 이렇게 약해진 중국은 러시아 플러스 패전 중국은 슈퍼파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좋은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러시아와 중국은 전쟁 이후에 다시 중국과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항하는 결국 미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 주도권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제압한 이후에 세계 주도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 만주를 다른 누군가가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지역을 순수 한족이 거주한 지역에서 독립국으로 놔둘 경우에는 북쪽의 중국과 남쪽의 중국이 다시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은 전투에 이기고 전략에 패배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렇다면 이 만주 땅을 일본에게 줄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본은 경제 대국입니다. 일본이 만약에 만주까지 먹게 된다면 일본은 석유와 광활한 영토를 갖게 되고 그때부터 일본은 미국의 큰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만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져야 되느냐? 가장 미국이 봤을 때 말 잘 듣고 약하고 미리미리 오는 국가한테 줘야만 됩니다. 그래야 미국이 점령한 다음에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어부진 정책 플러스 바로 중국애들이 과거했던 도광양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칼을 깊숙이 숨기고 저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게 쇼미십도 보이고 친미적인 태도를 일관함으로써 만주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지금도 조성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 2009년 9월 4일까지 우리나라는 빨리 감독 협약에 대해서 국제재판에 회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도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민운동을 해가지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한 국제재판을 회부해야 됩니다. 9월 4일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는 만주에 대해서 그 영역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후에 미국의 이러한 세계 전략 이후에 만주 영역권, 만주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 처리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불리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국제재판에 회부만 하면은 우리가 재판하자라고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공소시효는 100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100년 안에 이 사태는 벌어질 것이고 우리는 100년 안에 이 정책, 이 대의명분을 가지고 미국과 함께 만주를 합법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입니다. 다음. 이건 제가 그 오르무치를 김기학 선생과 같이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북부지구는 보다시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울의 수원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고 굉장히 문과도 쌉니다. 다음. 반면에 남부지구는 순수 위구르족이 사는 지역인데 굉장히 못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구르 여자들은 창녀를 해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고 남자들은 취업을 할 수 없어서 부인이 나가서 몸 팔아서 돈 갖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다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보던 각종 선전목고에 그 뒤로 보이는 사람은 바로 위구르 순수인격입니다. 앞에는 이게 보면 위구르 우르무치를 경제 20세기 도시를 건설하자고 각종 선전목고에 다 써놨지만 그 뒤에는 바로 정말 못 쓰는 순수 위구르족이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10년 뒤에 중국에 복속됐을 때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 이거는 지금 중국이 정부 주도하에
우르무치에 대대적으로 짓고 있는 더우이 실업 집단과 그 다음에 각종 재래식 시장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많이 살지만 한국 사람이 사는 건 단순히 거주지 뭔가 조직이나 책임이 없습니다. 반면 중국인들은 체계화를 해가지고 지금 중앙아시아 물류서부터 해서 하나하나 공작회들과 개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이 제가 세미파라지스코를 갔다 왔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세미파라지스코에서 중국인들이 비공식적으로 몰래 국제시장을 짓고 있습니다. 세미파라지스코에 짓고 있는 이유는 세미파라지스코가 중국에 가까울 뿐더러 러시아와도 교육을 할 수 있는 중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르무치를 중심으로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세미파라지스코의 국제시장을 이루어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물건을 팔고 현재 알마타와 카차가이의 비밀의 지금 차이나타운을 건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차가이의 차이나타운 건설은 카자흐스탄 정부도 승인을 받았고 알마타도 어디에 건설을 하고 계획을 있느냐 요 아바야 건너편에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진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밀리에 몰래 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바로 이 부분인데 카자흐스탄에서 중국으로 가는 송유관의 파이프라인과 교통이 만드는 최적 지역입니다. 조만간 중국은 이 지역에 차이나타운을 짓던 물류센터를 짓던 무언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지금 판단되는데 현재로서는 여기 지금 방학이 아니라 제가 지금 가볼 기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방학 때 한번 이 지역을 직접 가서 과연 중국인이 하고 있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 바로 이 차이나타운을 짓고 경제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 1위 조약, 1위 아이콘들 1858년에 청나라가 러시아, 제정 러시아와 전쟁을 패하면서 빼앗겼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은 이 지역이 중국 땅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이 지역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차이나타운은 카자흐스탄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에 필요한 외자,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서양의 외자가 들었을 경우 카자흐스탄은 주권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카자흐스탄의 어려운 점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데 바로 카자흐스탄에서는 컨트롤 가능한 기술 선진국 부자국가의 한국을 이용하고 우리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코리아타운을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코리아타운의 기본 컨셉인데 해외에 사는 교포와 교민들에게 정부가 돈을 투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카자흐스탄 다른 지역의 한국 교민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중국 화가처럼 큰 부자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라고 해봐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부의 도움하에 개인의 명의로 기업을 세워서 바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는 것. 즉 국가가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해서 기업을 토지를 구입하고 해서 농장을 짓고 공장을 지어서 일부는 내수로 그 지역에 팔고 일부는 수출을 해가지고 그 수익금을 다시 한국 정부에 돌려주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석유를 수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몇억 불에 지금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갖다 바쳐서 우리나라 얻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돈 버리는 정책을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최소한 원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적 우리나라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해결해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게 지금 남미를 대표적으로 그린 것인데 지구온난화 및 각종 환경 제한을 해서 우리나라 식량 대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미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농산물 수입을 그냥 단순하게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설령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브라질을 하더라도 그 제품은 그 지역에 사는 한국 교민이 생산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식으로 그러므로 해서 생긴 수입은 이 교민들이 번 수입을 한국에 있는 농민들 피해 농민들에게 갚아주는 식으로 해서 상반의 윈윈 전략이 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즉 중국이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중국 경제 성장을 계속 주도하고 그 강력한 기업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아시아 지역을 지배하는 의미들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을 중국으로부터 인도로 옮긴 다음에 기존의 미국이 권장하고 있는 루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친미는 반드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하고자 하는 이 파이프라인을 지지하는 것 동시에 인도의 이익까지 이건 맞아떨어집니다. 즉
인도와 미국의 힘을 함께 빌릴 수 있는 명분을 받음으로써 다음 인도에서 생산된 생산 물류를 바로 카자흐스탄으로 올려보내는 남북 루트를 개척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만 카자흐스탄이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의존이라든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며 인도가 아무리 커진다 하더라도 카자흐스탄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통과해야만 도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즉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처럼 중국처럼 국경이 붙어가지고 차이나타운에 형성되고 자국의 영토가 뺏기는 현상이 아니라 인도가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보다 싼 제품, 보다 품질 좋은 제품이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등식을 우리가 설명해야 되고 이 부분을 반드시 카자흐스탄 정치인이나 외교관계사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얻어서 석유 자원의 이 비즈니스적 이익을 바로 이 물류, 인도로 산업시설을 옮긴 다음에 남북 루트를 개척한 다음 이 남북 물류를 통해서 우리가 중앙아시아로부터 이권은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을 만족을 못합니다. 이 루트뿐만 아니라 크게는 이 알타이와 투르크계 미국까지는 실크루트까지도 즉 중국이 열심히 만드는 이 파이프라인을 나중에 우리가 어부지로 취득해서 이 파이프라인과 실크로드 라인 즉 동서라인과 인도 차세대 경제 대국인 인도의 남북 라인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코리아타운은 절대적으로 필수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영토로 보나 인구로 보나 GDP로 보나 우리나라는 이 지역 국가는 미국이나 러시아에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미국과 러시아, 그러니까 중국의 폐하 이후 향후 미국과 러시아는 양대 구조가 아니고 3대 구조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18세기 이후에 서양 일본들의 국제 관계가 드디어 아시아인들도 참여해서 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은 끝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켜주실래요? 질문이?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질문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하나 뭐냐면 바로 러시아입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러시아는 가만히 구경을 할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저기 저 경민 학생, 저기 참고 자료 좀 켜주실래요? 저기 보시면은 러시아가 앞으로 이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에서 개입할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러시아는 이때는 일시적으로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 소리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저기 22쪽, 네, 이게 바로 저의 가상 시나리오 근거자인데 다음 페이지 가주십시오. 러시아는 경제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죠. 실제로 GDP는 성장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음. 반면에 중국은 엄청난 성장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손자병법에 보면 원교 근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과 손을 잡았는데 중국이 커져서 러시아 전쟁이 하나도 못합니다. 왜냐? 자원이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미국, 중국이 커질 경우 러시아는 잠시 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인구가 그리고 감사합니다. 러시아는 이쁘죠. 솔직히 저 굉장히 이쁘고 사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가 문제냐? 러시아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신체 조건도 좋고 애도 빵빵 날 수 있는 건강한 유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등치도 작고 코리아가 약간 한국인들 인구는 더 잘 들립니다. 생산성이 좋다는 얘기죠. 네? 현재 러시아 인구가 감사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중국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이게 2050년 예상한
러시아 주변 아시아 국가의 인구 증가율입니다. 인도가 당연히 앞서는 걸로 나와 있고요. 앞으로는 대부분 인구는 증가하는데 러시아는 감소하는 걸로 나옵니다. 다음.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애를 하면서 인구가 줄는데 과연 러시아가 군사대국을 10년 내내 유지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음. 군사력도 지금 러시아가 부흥한다고 한참 떠들고 있지만 사실 러시아의 군사력은 미국 국방비의 10분의 1도 못 미칩니다. 현재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이건 지금 러시아의 산업구조인데 러시아도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 서비스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약과 섹스와 매출입니다. 도박. 러시아는 지금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공업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대부분 유흥 쪽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건 카자흐스탄도 지금 현재 같은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좀 석유를 팔아서 번 돈 갖고 전부 다 캡차가 되는 도박 도시를 짓고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공업에는 지금 등한시하고 있는 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가 써있지만 이것도 구체적으로 파고보면 다 음식산업, 연료, 석유죠. 관련 산업들이고 정말 기계를 쓰는 산업이 18%가 안 됩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자동차가 뭐가 있습니까? 라다? 이런 거 누가 삽니까 이거? 그런 거 만드는 나라가 과연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요? 탱크도 못 만들 겁니다. 나중에는. 다음. 수출도 대부분 다 천연자원입니다. 우리나라, 중국은 어떻습니까? 자원은 수출 못하지만 엄청난 자동차, TV, 반도체 다 수출합니다. 러시아는 하나도 만들 줄 모릅니다. 이런 러시아가 과연 중국 커지는 걸 좋아할 리가 있을까요? 이건 위기로밖에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 다음. 이거는 푸틴이 지금 중국 문제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러시아, 시베리아 이쪽은 지금 중국인 판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작년에도 푸틴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갔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신경질을 냈다고 그러더군요. 지금부터 대책을 안 되면 이 지역은 전쟁 없이 중국 땅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를 저항 없이 죽일 수 있는 방법 아십니까? 오징어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뜨거워서 벌떡벌떡거리고 튀어나오려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오징어를 찬 물에서 끓여 죽이면 아무 저항 없이 죽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캐치를 했고 지금 그 부분에 대책을 세우기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러시아가 중국과 헤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인들이 단 10%만 들어와도 러시아는 경제가 마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다음. 이거는 러시아에 있는 신문 네자리시마야 가지에다 이 러시아 말을 잘 모르니까 잘 읽지 못하겠는데 러시아 신문에서조차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앞으로 2020년이 지나면 러시아에는 러시아 땅에서 최대의 소수민족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인이 러시아 땅에서 최대의 소수민족이 된다면 누가 그걸 최고인 겁니까? 중국입니다. 과연 중국인들이 이렇게 될 건데 과연 러시아인들은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중국 편에 손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불 켜주세요. 질문 사람 없으세요? 네. 중국에서 네. 남아공 유동자들은 미국에 한국의 사람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는데 네. 미국이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국이요. 네. 남아공 유동자들도 미국의 국내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이 자기 자산을 갖고 있는 중국 내에 들어가 있는 미국 자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미국 내에 들어가 있는 중국 자본입니까? 사실 그 서브프라임 역시 서브프라임으로 인하여 중국 자본이 미국에서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줬지만 다른 사람은 그 돈을 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돈은 어디가 있을까요? 돈은 이 사람한테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서브프라임으로 망했다고 하지만 그 돈은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 내에. 그러므로 중국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미국이 겁내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가적인 설명은 2차 세계대전 때 바로 일본의 케이스가 바로 그랬는데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많은 투자를 미국이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다 자금을 동결시켜서 미국이 일본인으로부터 돈을 걷던 채무를 갚지 않겠다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왜냐? 적성 경기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미국 채권을 사면 뭐합니까? 나 안 갚아보면 끝인데. 문제는 안 갚는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가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20년, 10년 뒤에는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 중국이 지나치게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주변 국가들의 지지를 얻어 합법적으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분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뉴스를 보실 때 많이 좀 관심을 들여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하는 뉴스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뉴스는 진실과 거짓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은 본인에게 달려있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야만 진실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 제1회 티베트학교 정기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